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총 10차례, 그중에 8차는 이미 범인이 잡혔죠. 그런데 최근 이춘재가 8차도 내가 있다라고 자백하면서 일이 꼬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8차 범인이 입을 열고 있다는데 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20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윤 씨가 있습니다. 이 윤 씨가 최근에 입을 열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자백이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윤 씨가 당시에 체포된 후에 이 경찰이 자신을 야산으로 데려갔고 네. 이 야산 정상에서 협박이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해당 경찰이 좀 덩치가 있었고 네. 그리고 유단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겁을 줬다. 그때부터 고문과 협박의 연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데 네. 자신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켰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이제 뭐 발로 걷어차거나 뭐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뭐 이렇게 이제 강압 수사를 당했다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 물론 우리 김기혁 아나운서가 잘 마지막에 설명하셨어요. 지금은 윤 씨의 주장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주장인데 이 주장 내용만 놓고 보면 손정혜 변호사님 상당히 인권 관련해서는 상당히 침해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 그 구체적인 어떤 조사 과정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하. 사람이 하루만 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그렇죠. 본인이 너무 졸려서 잠을 자려면 깨우고 했고 너무 목이 타서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물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자백하면 잠도 재워주고 물도 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조사를 당했다라고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당시 경찰이 여기서 죽어나가도 상관없다. 한두 명 죽어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이런 취지로 본인이 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 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주장치고는 상당히 그 기억이나 그 발언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데 살인의 추억,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살인의 추억에서도요. 관련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놀러 왔나 이 새끼. 야, 나 여기 어딘지 알아? 향수기도 있었어. 향수기? 이 향수기. 왜 그랬어? 왜? 나야 모르지. 정말 잘 나가다가 지금 영장도 없이 나흘째 조사 중이죠. 불법 구금이라고 말들 많던데요. 이번엔 아주 영화처럼 생생하게 해야 돼. 응? 아까 잘했잖아. 영구야? 자, 민감한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당시에는 정말 고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저한테만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저는 82년도에 경찰 들어왔어요. 네, 이 사건, 화성 사건은 33년 전 사건입니다. 네, 82년도에 제가 경찰 들어와서 경찰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가혹행위 하는 걸 보지 않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네. 분명한 거는 하는 사람만 해요. 아하. 가혹행위를 하고 강압해서 그 수사를 하는 형사들도 그 중에서 하는 사람만 합니다. 네. 그건 뭐 어디 가나 그렇게 하는 사람만 해요. 네. 절대 다수의 형사들을 이 전체가 고문 형사처럼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 33년 전이라는 그런 거는 좀 생각하고 보시고요. 33년 전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현상, 학교 가면 선생님이 맘 놓고 학생들 때릴 때고, 예? 군대에서는 맞지 않으면 잠 못 잘 때고, 직장 사회에서 상사들이 전횡이 난무할 때예요. 네. 그 폭력이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한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기에 오직 경찰에서는 그런 고문하고 강압 수사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네. 분명히 있었고, 그런 그 고문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수사하는 거를 뭐 제 눈으로도 봤어요. 네. 그러나
절대 다수의 형사들이 그렇다고 그렇죠. 이게 일반화하시는 건 안 그러니까요. 됩니다. 저부터도 고문으로 30년 동안 수사하면서 수사해 본 적 없습니다. 땅을 네. 우러러 하늘을 굽어서 네. 그런 짓 해본 적 없어요. 네네. 그 김복준 의원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 말고도 실제 우리가 그동안 뭐 민주화 과정을 거쳐오거나 하면은 고문 관련해서 그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얘기도 다 수두룩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라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윤 씨가 당시에 강압 수사를 당했다 이런 폭로 말고도 이 사건 강력 사건이 벌어지면 현장 검증하잖아요. 현장 검증 관련해서 뭔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진범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현장 검증일 수가 있어요. 네. 현장 검증에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제 행동을 하면은 진범일 가능성이 높구나. 현장 검증 같은 경우에는 법관이라든지 뭐 검찰이라든지 변호사도 이제 참석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네. 이 윤모 씨라는 사람이 소아마비로 지금 몸이 좀 불편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담 높이가 꽤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담을 훌쩍 넘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사람들이 판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몸이 불편한데도 담을 넘었다는 것은 혹시 진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이 윤모 씨 가족은 또 이렇게 이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평상시에 몸이 불편한데 이 담을 훌쩍 넘었다는 것은 얼마나 고문이나 강압이 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담을 넘은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각본대로 다 짜준 대로 한 거다. 이 윤모 씨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형사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또 담이 또 흔들렸대요. 담이 흔들려가지고 또 제대로 담을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약간은 진술을 좀 이렇게 혼선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검증 당시에 이제 담을 넘는 이 장면을 재현하는데 그때 흔들렸는데 옆에 형사가 딱 잡아주면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줬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글쎄요, 이런 얘기는 글쎄요, 아전 인수격으로 끼워 맞췄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런 이제 부분은? 문제는 담이 흔들리는 걸 담을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건 이제 본질이 아니죠. 네. 그 담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여부를 따지는 건데 네. 뭐 그 당시에 형사는 그런 얘기는 했어요. 팔 힘이 세가지고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짚어서 넘어가더라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타 뭐 그게 무슨 뭐 중요한 단서다 네. 그게 뭐 고문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보면 좀 조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아하. 이따가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나름대로 그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일단 윤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대목만 일단 조목조목 짚어보고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반박 논리도 한번 짚어볼게요. 최진봉 교수님, 윤 씨가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면서 당시 겪었던 고문 때문에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털어놨죠. 그렇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윤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0년 전에 고문을 당했는데 거기에 있는 형사들이 유단자에서 급소만 때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급소를 때리다 보니까 멍이 안 들게 표시가 안 나도록 구타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도 병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온수, 그러니까 목욕탕 가서 온수에 들어가면 그 멍자국이 다시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본인 주장입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경찰이 본인을 이제 희생양으로 삼아서 본인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본인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그런 강압 수사가 있었을까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수사를 했던 당사자 얘기도 중요하잖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네. 그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뚜렷했기 때문에 고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인이 범인이라는 심증이 있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을 때 이제 좀 압박을 가하는 거지 네. 증거가 있는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 8차 사건의 윤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사건 현장 주변에 채모가 있었고 이 채모 검사를 통해서 검사와 대조를 통해서 이제 범인을 특정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에서 이 채모에서 중금속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윤 씨가 당시 이제 직업과 연관이
되면서 또 이제 진범임을 확인했다. 어떤 직업이었어요? 윤 예, 그 씨가 농기계를 다루는 아.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모에서 중금속이 발견이 된 거죠. 예. 일반인에게서 발견되기 어려운 중금속 성분이 채모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범인의 직업과의 연관성을 따졌을 때 진범임을 확신했다고 당시 수사 경찰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김복준 의원님 보실 때는 이게 혹시 상당히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당시로는 아마 그 수사가 최첨단 과학 수사였을 거예요. DNA라는 건 자체는 그 형사들이 DNA라는 이름도 몰랐을 때니까요. 그 당시에는 연쇄살인이라는 용어도 없었고 DNA라는 말 자체도 없었으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는 그 수사본부에 화성 수사본부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이 와서 상주하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건 현장에. 그래 국가수 요원이 상주하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현장에 떨어져 있던 그 채모 네. 8점을 가지고 이제 이 국가수에 의뢰를 해서 네. 그때 했던 게 중성화를 이용한 동위원수 기법이라는 그때는 최첨단 기법이라는 걸로 이제 한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뭐 40% 이내의 편차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명확하게 정확한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동위원수 기법 이거 하나만으로 한 거는 아니에요. 전체 그 용의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이 채모를 900번 정도 채취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속 가공업 같은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채모에서 티타늄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알루미늄, 염화칼슘 같은 게 많이 나온다 하는 거를 착안해서 화성 수원 지역에 있는 금속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채모를 채취한 게 한 500여 번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0여 번은 뭐였냐면 집 안에서 그 여중생이 살해됐기 때문에 면식범에 의한 소행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가지고 그 인근에 살고 있는 남성들이 채모를 전부 수집을 했어요. 그때 물론 이춘재의 채모도 수집이 됩니다. 네. 그 채모를 수집한 걸 가지고 이걸 바로 동위원수 기법으로 국가수에서 감정을 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형태학적인 측면을 광학기구를 통해서 봤습니다. 현미경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광학기구 형태학적 측면이 뭐냐면 네. 사람마다 이 채모에 네. 구불거리는 각도라든지 네. 굵기라든지 방향 같은 거를 파악하는 게 형태학적인 어떤 그 측면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가 봐요. 다 다르답니다. 모든 사람마다. 그래서 형태학적인 어떤 그 1차 그 분류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동위원수 기법으로 이 수사를 한 거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혈액형은 명백히 나왔거든요. 네. 그 혈액형은 B형이 B형이다. 명백히 아하.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윤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육성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내용을 이른바 폭로 형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앞서 당신은 증거가 뚜렷했다, 고문은 없었다. 여기서 보면 그칠 게 아닌 것 같아요. 경찰 입장에서는요. 스스로의 과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과거의 악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진실을 확인하고요. 그게 진실이라면 또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윤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가해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례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것 때문에 혹시 윤모 씨도 그 일환의 피해자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고요. 수사기관에서는 현재 그 당시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참여했던 경찰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윤모 씨 주장은 고문할 당시에 5명의 형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그 형사님들 조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찰에서 나아가서 그 당시에 수사검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수사검사도 직접 대면해서 조사를 했을 개연성이 있는데 그때 어떤 가혹행위가 있었다, 고문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여기서 이제 드는 궁금증,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는 강압, 즉 고문이나 이런 강압적인 요소 때문에 없는 말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치지만 그럼 재판 과정에서는 말을 바꿨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말을 바꿨습니다. 아하. 1심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본인이 자백을 했지만
항소심부터는 억울하다고 해서 번복을 했습니다. 근데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죠? 변호사, 변호인이잖아요. 네네.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왜요? 당시 국선 변호인이 있었는데 네네. 결심 공판 때 한 번 보고 그 다음에는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어권이 행사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아하. 제가 봐도 조금 의심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첫째는 방사선 동의 원소에서 이 사람이 특정이 됐다고 하는데 DNA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이 99.9%거든요. 방사선 동의 원소의 정확성은 99.9% 정도가 안 돼요. 제가 알기로 한 6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모만 그 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라고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채모가 다른 어떤 경로로 그 방에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물론 네네.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춘재가 자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춘재가 8차 사건을 굳이 본인이 안 했는데 했다고 자백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동안 계속해서 이춘재가 진술을 거부하다가 네.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해서 가진 노력 끝에 자백을 이끌어냈잖아요. 네. 그럼 경찰이 그 나머지 자백들은 이춘재가 사실대로 말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지금 발표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유독 콕 8차 사건만 찍어가지고 이것만 거짓말이다. 네. 이춘재가 8차 사건만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진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당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도 뭔가 그렇다면 이 윤 씨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을까요? 도움을 줄 수는 있었을까요? 어땠습니까? 최진봉 지금 교수님. 상황으로 보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아마 이제 왜요?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작은 어머니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네.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은 억울했지만 그냥 살 수밖에 없었다. 왜요? 그때는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작은 아버지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또 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뭐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변호사는 한 번밖에 도움을 못 받았고 네. 국선 변호인은 그것도 국선 변호인.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작은 아버지가 이 그 윤모 씨를 만났는데 네. 그때 이제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인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 당시에 윤모 씨의 형편과 상황이나 주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못 받았고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이렇게 지금 가족들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못 받는다면 혹시 재판 과정은 그래도 이 법관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걸 공정하게 재판을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윤 씨 입장은 또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도 이 윤모 씨에게 방어권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변호사들도 과거에 사명감 없이 이렇게 국선 변호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고 워낙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국선 변호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변호인들 많은데 네.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심 공판이라는 건 피고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최후 변론도 해야 되고요. 네. 그 피고인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결심 공판 때 지정되어 있던 배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예 결심 공판에 출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재판 절차라고 한다면 이런 그 살인 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기일을 연기해서 다음에 변호사 입회하에 다시 공판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인지 재판정이 아 그래요? 변호사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법정에 있는 다른 변호사 중에 혹시 지금 변론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현장에서 급조해서 변호인에게 재판정에 서라고 하다 보니 이 사람은 이 사건의 기록도 보지 않은 채로 그냥 그 법정에 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앞에 나와서 그 사람 옆에 서서 그냥 공정한 재판을 해주세요. 이 한마디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제가 결심에 의견 진술하기에는 사건 파악도 안 됐고 이런 취지로 이제 진술을 해야 되고 재판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되는데 결국 경제적 약자이던 이 피고인 윤모 씨만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 씨가 언론 인터뷰 자신의 육성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쭉 밝혔던 내용 골자는 그겁니다.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짚어볼게요.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이른바 스텝이 꼬여가는 이유가 이춘재가 예.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설득 끝에 8차 범행도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인데
이 부분은 진짜 어떻게 봐야 돼? 이유가 있을까요? 이춘재가. 일단은 좀 먼저 말씀드릴 게 네네. 있는데요. 지금 그 프로파일러가 투입돼가지고 이춘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과정은 네. 어떤 사건 하나하나를 지목하면서 이거 네가 했지 묻는 단계가 아니에요. 아하. 이춘재의 말만 일방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단계. 하나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묻는 단계가 아닙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네. 본인이 했다고 주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윤 씨, 이 사람이 범인이건 아니건 간에 그 당시에 만약에 고문을 했다면 네. 진범이라도 고문하면 안 되죠. 아하.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경찰이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건 국민들 앞에 밝혀야지 경찰이 거듭 태어날 겁니다. 아하. 이거는 이제 전제로 이후에 하나만나라고 해야 그럴게요. 될 것 네네. 같고요. 예, 이제 이춘재가 지금 그 자백을 하고 있는데 이춘재가 범인이 되려면 해결해야 될 그 난제가 하나 있어요. 아, 그런가요? 혈액형입니다. 아. 혈액형이에요. 네. 명백히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은 야외도 아니고 네. 이불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이불을 여기까지 반쯤 덮어놓은 상태에서 이불 속에서 채모 8점이 발견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채모에서 혈액형이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염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아하. 그 당시에 그 증거가 혈액형 비형이 오염되는, 나온 거는 네. 다른 사건은 야외에서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사체가 발견되는 바람에 오염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 외부적 요인 때문에. 예. 아하. 그런데 이 사건의 혈액형 도출 그 비용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네. 이거는 크게 문제 삼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렇다면 이춘재는 실제로 O형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 채모에서 발견된 이 B형 그 혈액형을 어떻게 이춘재가 설명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이게 하나 있고요. 아하. 그다음 이제 윤 씨 입장에서 네. 범인이 안 되려면 채모 관련된 건 뭐 동의원수 그거는 오차가 지금 과학을 보니까 있다고 치니까 그만두더라도 또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 나온 것도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현장 지문입니다. 지문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문의 2대 특성은 종생불변,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다. 아하. 만인부동. 네.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같은 지문은 없다는 게 지문이에요. 네. 그래서 지문이 발견되면 범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담당 형사 이야기는 현장에서 이 윤 씨의 지문을 채취했다는 겁니다. 네. 다만 저는 그 생각은 해요. 그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고정식인 건물에서 찍힌 지문을 도출한 것이냐 아니면 이동식 물건에서 지문을 도출한 것이냐 이건 따져봐야 돼요. 아하. 그러면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알겠죠. 네. 그러나 그 지문이 설명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춘재도 아니고 만약에 윤 씨도 아니라면 제3의 어떤 그 사람이 범행에 있을 개연성은 없느냐. 요건 신중히 생각해. 그것도 따져봐야겠다 생각도 듭니다.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8차 진범으로 지목됐던 윤 씨.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재심의 변호를 맡겠다고 나선 변호인도 생겼습니다. 언론 인터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은 이 사건에서 이 억울하게 옥살이 하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한테는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라고 뭔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이 정보에 대한 얘기를 이춘재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그 당시부터 고문에 의한 가혹행위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이 지금 일관되거든요. 자백이 얼마나 고문 과정에서 사건에 맞게끔 이렇게 꾸며졌을 수 있다라는 건 지금 이제 여러 재심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박준영 변호사는 뭐 원체 재심 사건으로 유명한 변호사긴 합니다만 지금 충분히 재심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재심이 열려면 재심 개시 결정이 열려야 됩니다. 아하. 법원에서. 왜냐하면 한 번 판결이 확정된 것을 다시 재심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거잖아요. 완전히 아하, 확정 네. 판결, 대법원 네. 판결까지 갔는데. 그래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지만 재심이 되고요. 또 재심 결정이 났다고 해서 다 무죄가 되는 건 아니고 아하. 다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를 봐서 정말로 무죄다. 그렇게 판명될 경우에 재심 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제가 보기에 재심 개시 결정은 될 것 같습니다. 이춘재라는 사람이 본인이 진범이라고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윤 씨 같은 경우 억울하다고 하고 있고 네. 재심 개시 결정이 나올 것 같고
이제 법원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제 검토를 해야겠지만 네. 뭐 우리 김복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증거만 보면은 윤 씨가 범인으로 보여요. 네. 하지만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1%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연하죠. 예, 이런 말이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네.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은 범인을 몰면 안 된다. 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강력하게 이춘재가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춘재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아니, 저는 그 이유가 지금 궁금합니다.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무슨 영웅심리나 이런 것 때문에 자백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영웅심리입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 프로파일러나 라포르가 형성이 돼가지고 신뢰감이 형성돼서 지금 다 사실대로 말을 했잖아요. 네. 만약에 이춘재의 8차 자백이 거짓이라면 신빙성이 의심된다면 네. 이춘재가 다른 진술도 그러면 신빙성 의심해봐야죠. 다른 사건도 그러면 이춘재가 범인이 아닌가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이춘재가 다 지금 사실대로 얘기했잖아요. 네. 본인이 범인이라고. 근데 왜 유독 자신이 하지 않은 8차 사건을 범인이라고 자백을 했냐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 변호사님이 그 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그 범죄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소자들 강호순이니 정남균이 저 유영철이 같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거를 했다고 과시하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어차피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교도소 내에서 지존이 되고 싶어 해요. 범죄 많이 하고 정확하게 할수록 그 내부에서는 그들이 그 인정받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서 저도 알아요. 그거는 범죄학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셔야지 그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춘재가 범인이 되려면 혈액형이 해소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과학 아니겠습니까? 그 강호순 사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럴까요? 다른 미제 사건이 한두 건이었고요. 이춘재는 본인이 밝힌 게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폭행 사건도 수십 건이 있었어요. 본인이 만약에 과시하려면 자신이 저지른 다른 사건으로도 충분히 과시가 됩니다. 이춘재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살인사건 많이 한 사람 중이에요. 근데 8차 사건만 유독 꼽아서 그것도 자기가 하진 않는데 했냐고요. 네. 그거에 저는 의심스럽다고 해서 이거를 심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춘재가 그렇게까지 머리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춘재가 경찰을 자중 질환에 빠뜨리기 위한 요량으로 8차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말하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요, 과연 법원이 재심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반드시 또 많은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